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미만 주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부 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외 지역에도 6억을 넘어가는 것들은 조달계획서 제출한다. 그러면 조달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사실상의 부동산은 자료를 내지 않고 불법행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속보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3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초과 집 살 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서 사실상 거래 허가제가 실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해서 이제 회의 통과해서 13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인데요. 또한 이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9억 넘었을 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거고, 그 외에도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원 넘어가는 주택,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6억 원 넘어가는 주택과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다 포함된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그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미만 주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부 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외 지역에도 6억을 넘어가는 것들은 조달계획서 제출한다. 그러면 조달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사실상의 부동산은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미만의 주택만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 가격이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찔 수 있다라는 거죠. 규제를 안 받는 유일한 상품이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 주택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미제출하게 되면은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제출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법인,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그 세금을 회피하게 하는 목적, 그 다음에 뭐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남아있는 법인에 대해서 많이 설립을 한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나 시흥, 인천, 그 다음에 뭐 수용성 이런 데들 많이 집값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 곳들이나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정밀 검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 13일부터 자, 금요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거래를 맺으면 조달 계획서를 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요. 아직 뭐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네가 이거를 돈을 마련했니라는 걸 금액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증빙서를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는 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거래 요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증빙서류, 당연히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하고 플러스 증빙서류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 원 넘는 주택은 좀 주춤할 우려가 있죠. 그죠? 그 증빙서류 다 제출해야 되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에 31곳에서 45곳으로, 왜냐하면 그전에는 투기과열지구였다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내용 아시겠죠? 전국에 6억 원 넘는 것들은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만 넘어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플러스 증빙자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증빙자료를 보니 만약에 통장에 내가 원래 돈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금입니다. 그랬을 때 통장 잔액이 얼마 있었는지 그거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른 쪽에서 매각한 자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역시 잔고증명서 혹은 주식거래 내역서, 내가 이걸 팔아서 생겼습니다 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부동산 처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른 집이 있는데 전세를 놨습니다. 너 얼마에 놨니? 임대차 계약서 갖고 와라. 내지는 집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니? 매매 계약서 갖고 와라. 이런 제출 자료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에 그 밖에 자금이 있을 때는 소득금액 증명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같은 것들도 다 지금 증빙 자료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차입금 같은 것들, 만약에 내가 뭐 그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증여계약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증빙 서류,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출해야겠다. 뭐 대출 신청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회사에서 지원금 받았다, 회사의 지원금, 회사 대출 지원금, 뭐 그 밖에 차입금 받았다, 뭐 누구한테 빌렸다, 뭐 부모님한테 빌렸다, 그러면 뭐 금전소비대차 증빙 서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을 전부 다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판 다음에 뭔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 먼저 뭔가를 내가 사고 나서 좋은 게 있으면 먼저 사고 나서 그 사이에 내 걸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증빙 자료가 없으면 일단 내용만 기재를 하고 추후에 증빙자료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이에 응하면 된다. 근데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플러스 알파의 제재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단순히 자료 지급하는 거에 대한 과태료라는 얘기입니다. 불법행위 저지르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예,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서울에서는 대부분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거래 허가제다. 다른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데 뭐 공허한 메아리죠. 뭐 우리나라 한다면 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서의 구체화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이렇게 단순했죠. 이렇게 그냥 얼마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으면 증여나 상속받았으면 누구한테 받았냐, 그 다음에 현금을 어디서 구했냐, 보유현금 그 밖에 자산은 어떤 종류였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도 그게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 뭐 다른 어떤 종류의 대출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생활자금 받아가지고 그냥 부동산 살 때 쓰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사실 안 됩니다. 그게 그죠? 이걸 다 증빙해서 내야 되니까 거짓으로 하게 되면은 과태료 나고 불법 행위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사실은 그죠? 유동성은 많은데 그 유동성을 지금 부동산으로 흡수를 못하게 이런 정책들을 펴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총 거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부 내용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게 이거고 기존이 이겁니다. 이렇게 변경됐는데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되는지 지금 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상설조사팀 투입해서 뭐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죠. 몇 가지 Q&A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3일 날 시행되고 13일 이후의 거래분부터 계약분부터 얘기되는 거고요. 자, 근데 계획서 제출 의무 등을 피하려고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 거짓 신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3월 20일쯤 계약했는데 귀찮으니까 이거 3월 10일 날 계약서 씁시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거짓 신고했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 내야 됩니다. 10억짜리 만약에 샀는데 그렇게 했다. 걸렸다. 2천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제출하냐. 이것도 제가 봤더니 자,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내거든요. 실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일괄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매수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서류를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공인중개사가 그것을 직접 그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내지는 그걸 스캔을 받아서 사이트로 이제 제출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이런 자산의 성식 과정, 형성 과정 같은 걸 공인중개사한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하면 본인이 직접 내도 되고, 그래서 매수인이 개인정보 노출 등이 걱정된다면 직접 낼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해당 자료를 뽑아서 신고 관청에 직접 내고 되고, 아니면 스캔 이미지 같은 걸로 해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제출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뒤에 거는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내용이 이제 3월 13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주춤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뭐 기사를 보니까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뭐 인력이 빠졌네 뭐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뭐 초고가주택에 대해서 워낙에 규제가 심하게 되는 상태고 또 경기도 그렇다 보니까 뭔가 선뜻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뭐 12, 16대책 이후에 9억 미만에 대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이것이 또 하나의 풍선 효과로 그 영향력을 보자 그러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6억 미만 아파트들이 조금 가격이 상승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것들 경기도권에 되게 많잖아요. 서울 근접한 거기에 6억 미만 아파트들 아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